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법률학과 소속 교수인 이상현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법학연구소의 우리 등재지인 법학 논총, 법학 논총의 편집위원장인데요. 연구 윤리에 대해서 우리 법학 논총에 이제 연구 윤리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연구 부정 행위 파트를 연구 윤리와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특강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학 논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법학 논총에 투고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과 이 연구 부정 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윤리의 의의와 필요성입니다. 연구 윤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 연구 윤리를 위반한 대표적인 행위로서 연구 부정 행위의 내용과 사례를 모두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세 가지 정도 이제 해서 표절하고 그 다음에 중복 게재 부분하고 이제 논문 대필 부분을 이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은 잠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의 의의와 필요성인데요. 연구 윤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연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식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서 증거와 사실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지으면서 이론을 정립해 주는 이제 작업들인데요. 이 중에 이제 법학 연구를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는 부분이죠. 법학 연구 저도 이제 연구 논문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게재도 하고 출간도 하고 있는데요. 법 규범을 체계적 논리적 구체적 방법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런 또는 이제 구체적 법학 방법에 대한 이론을 이제 정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구의 어떤 대상이 법 규범이라는 점에서 좀 독자적인 어떤 그 측면이 있고 또는 이 법 규범을 이제 다루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도 합니다. 이게 법 규범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해석해야 되는가 또는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법 해석 또는 법 정책적 방법에 대한 이론도 법학 연구에서는 이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면이 있죠. 그 다음 이제 연구 윤리입니다. 연구 윤리란 무엇일까요? 연구를 하기 위한 우리 이제 공동체, 이거를 이제 연구 공동체 또는 학문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 소속 일원으로서 우리가 좋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연구를 실천하고 학술적인 지식과 자료를 올바르게 이용, 획득, 그 다음에 결과를 제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제 합의하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연구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학 논총도 법학 학술지로서 아주 전통 있는 학술지인데요. 이 30년 이상 운영된 이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데 여기서도 연구윤리를 따로 이제 규정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투고를 하려면 연구윤리를 이제 준수했다고 이제 사인을 해야 되죠. 이 연구윤리는 왜 필요할까요? 너무 뭐 당연한 얘기들이지만 연구윤리는 학문 공동체 소속 일원이 공정하게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학문 활동을 수행하고 또 이를 이어서 학문의 후속 세대, 즉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새롭게 이제 학문의 어떤 아니면 여러분의 후배들처럼 새롭게 학문의 후속 세대로 진입하는 분들이 성실히 연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을 동료 연구자로서 공정하게 대우하게 함으로써 학문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문 공동체의 어떤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좀 주변들을 알려야 되겠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자꾸 서로 얘기해주고 함으로써 학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구자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개인으로서 가져야 할 연구자로서의 책임, 여러분들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가 학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준수해야 할 어떤 가치, 규정들 이것들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 어떤 이제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뭐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계제가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징계를 받는다든지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윤리라는 것이 원래 꼭 제재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 가능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또는 공동체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개인적 책임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분야에서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연구자로서 우리의 연구 결과가 장기적으로 사회에 책임을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다룰 연구 부정행위는 사회적 책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주로 개인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 부정행위와 개인적 책임 파트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입니다. Research misconduct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 부정 행위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연구자의 개인적인 어떤 위반 행위, 윤리 위반 또는 그것이 이제 법규범 위반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것인데 특히 적극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fraud라고 하는데요. research fraud라고 이제 서구에서 이제 얘기가 돼서 적극적으로 이제 연구를 조작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연혁은 깊죠. 19세기부터 적극적 자료 조작을 통해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기라고 해서 이제 비난했었고 이것이 부정한 이익 취득의 의사가 있을 때에는 형법상 사기죄로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업적을 이제 조작해가지고 이익을 얻어내는 경우 이럴 때 부정 이익 취득을 통해서 사기죄로 fraud, research fraud를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형법상 범죄이죠. 그래서 제3자가 그런데 이렇게 이 부정 이익 취득 의도를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검사나 이제 경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이 이런 것을 이제 입증을 사실 하게 되는데 강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서 증거를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형사처벌은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역시 윤리 위반에서는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또 이익 취득이 없는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로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돼서 처벌이 어렵지만 또는 과실에 의한 윤리 위반의 경우에도 이제 형사처벌은 이제 고의범을 기준으로 하니까 처벌이 어렵지만 역시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도 있어서 이런저런 즉 범죄로서는 무죄가 되더라도 또는 고의적인 부분이 아닌 윤리 위반의 경우에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이것은 연구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로서 연구 부정행위라는 용어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Research misconduct인데요. 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또 따로 이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연구 부정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부정 행위는 무엇이냐? 진실성 검증 체계 내에서 규율 대상이 된 행위를 연구자 집단 안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행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 같은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어떤 부분으로서 규율 대상 검증 가능해서 규율 대상이 되는 검증 가능한 행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별 학문별로 약간씩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구 부정 행위를 위조, 변조, 표절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제한해서 이제 제재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과 독일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 외에 출판윤리 부분하고 이해상충행위, 데이터 관리 등을 이제 좀 넓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이 모든 걸 할 수는 없는데 이해상충이라는 건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 이제 연구자가 심사를 받는데 투고한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이 아주 밀접한 인과관계, 뭐 사제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친구 관계라든지 너무 잘 아는 어떤 사람이고 그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연구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출판윤리 오늘 하는 이제 이중계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부각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논문을 두 개로 이제 출간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출판윤리 위반인데요.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위조라고 연구부정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위조, 변조, 표절, 그 다음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또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일까요? 주로 문제되는 것들이 중복계제라고 합니다. 이 중복계제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성과물이 있는데 논문이죠. 주로 논문이나 뭐 저서나 이것을 이제 논문을 이렇게 우리 법학논청이 그 법학연구소 숭실대 법학연구소에 있는데 여기에도 게재하고 또는 B 이제 다른 어디에 저널에도 게재하고 이걸 이제 완전히 똑같게 하거나 아주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서로만 조금 이제 다르게 한다던가 내용은 이제 다 똑같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복계제가 되는 것이죠. 이 중복계제는 자기 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먼저 게재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먼저 어떤 연구 성과가 있으면, 선행 연구가 있으면, 이게 자기 것인데, 자기 것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다 B에다 언급하지 않고, B에도 똑같은 후행 연구라고 하면서, 두 개를 이제 사실 같은 것인데, 아무런, 선행 연구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자기 표절이라고 해서 따온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중복계제가 자기 표절로 한국에서는 엄격히 이제 연구부정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학문에 따라서는 이제 좀 미국 같은 데에서는 또 안 그렇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단 연구 활동을 하는 범위에서는 이런 연구부정 행위를 좀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부정 행위의 첫 번째 사례 3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로서 표절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plagiarism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연구 자료, 성과, 아이디어, 문장, 표현 등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 아니고 아이디어, 데이터, 표현 이런 것들을 자신의 창작물 또는 자신의 표현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식절도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사실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 즉 그 학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떤 지식들은 출처 표시 없이도 서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일반적 지식인지가 분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 몇 사람들에게 이제 통용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그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출처 표시를 반드시 할 것을 그렇게 권합니다. When in doubt, cite the source of material.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인용을 해라. 인용을 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절도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표절은 아닐 수 있죠. 이렇게 표절이 되게 되면 징계 어떤 그 소속 사회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작권법이 중에 활발히 이제 집행되면서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 개인적 책임이죠. 연구자의 법적 책임으로서 저작권법 위반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물게 되는 것이죠. 이 표절의 유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인의 독창적인 어휘, 문장, 단락, 심지어 그림, 표, 사진, 데이터 등도 출처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게 되면 이를 표절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글을 요약 또는 paraphrasing이라고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그 내용을 이제 쓰는 경우 역시 출처 표시 없는 때에는 이것을 표절로 봅니다.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 저서를 상당 부분 번역 활용하면서도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번역했다. 이랬으면 이것도 이제 표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상당히 엄격하죠. 예, 여러분 저도 이제 약간 뜨끔한 것도 있는데요. 예, 이제부터라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그 부분을 좀 다른 페이퍼에다 정리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복계제입니다.
중복계제는 자기 표절이라고 아까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징계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부분은 좀 쉽지 않고요. 이제 한 번씩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에서 어떤 한 교수가 쓴 논문을 초안을 형태로 있었는데 학생에게 발표하게 하고 교수 자신이 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자신의 저작으로 이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죠. 내용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인데 이제 학회에서 발표해서 학회지에다가 이제 게재가 됐고 하나는 이제 교수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고 그래서 연구 부정 혐의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때 이 소속 교수 P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심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그런데 대학 측이 항소했는데 항소에서는 이제 원고인 P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 그래서 대학 측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잠깐 보면 회장으로 학회를 주관했던 P가 외국인 대학원생 S에게 발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요. S가 이걸 못했나 봐요. 그랬을 때 P가 자신의 논문을 K 초고이지만 S에게 이제 주면서 S에게 이 논문을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게 하고 P가 이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잘 논평만 해줬습니다. P는 사실 동일한 논문을 가지고 이거를 약간 이제 각주만 조금 추가해서 다른 학회지에다가 아무 얘기 없이 자신의 논문으로도 게재를 한 것이죠. 근데 P 소속 대학이 P의 다른 논문들도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하거나 약간만 조금만 달리해서 두 개의 학술지에다 게재하는 것들이 상당수 있어서 P를 중복게재라고 해서 영부 부정행위로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P에 대한 대학의 징계 처분은 적법한가? 해서 이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자의 연구 부정 행위를 조장하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교수 자신의 연구 논문과 제자의 논문 간의 저자 식별 자체를 혼동하게 하는 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자신의 논문을 이제 이중으로 중복게재를 해서 연구 실적이 2배로 이제 늘어나게 됐다는 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시사점을 한번 적어봤는데 S로 하여금 초안이 교수의 연구물임을 밝히고서 발표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또 P가 그 학술대회보, 그 학술대회에서 이제 그것을 회보로 만들었는데 S를 통해서 게재되었음을 언급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별도의 연구를 한 후 다른 학술지에다가 요거 게재하면서 초안을 S가 발표했지만 본인이 추가 연구해서 이것을 게재한 것임을 명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연구 부정이 안 됐으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같은 논문을 먼저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언급을 충분히 하고 다른 사항을 추가해서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이제 써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술, 두 번째 저술을 했을 때 먼저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 자체를 아예 밝히지 않고서 이제 후행 저술을 한다면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성과인 것처럼 이제 기만당하게 돼서 후행 저술의 연구 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후행 저술에 대해서 적정한 검증을 이루어질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복게재 문제점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2015년도 다 5170에 이제 규정 판례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선행조술의 존재를 출처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행저술에서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 당의 학문 분야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서 이른바 자기표절, 이중계제죠.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는 표절에 준하는 연구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2016년도에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렇게 출처 표시 없이 이제 가져오는 부분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자기 표절 즉 이중계제를 하는 것도 일종의 표절에 준하는 연구 부정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한 것은 아닌데요. 징계가 될 수 있고 연구 부정행위가 된다는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3에서는 석사학위 논문 대필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L이 석사학위 논문 작업을 할 때 지도교수와 상의하에 논문 제목과 연구 방법, 목차 등을 정리한 다음에 자료는 스스로 모았지만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이 요지서만 작성을 하고 참고 문헌을 이제 표시해서 그 자신이 모은 자료와 함께 전달을 하고 이것을 K가 다 작성을 했고 K가 이를 작성한 다음에 사례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L은 이것을 가지고 2, 3차례 지도교수와의 수정을 통해서 최종 논문으로 제출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연구 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이런 논문 대필 부분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배임 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 증죄죠. L이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배임 증죄입니다. 논문을 이제 쓰게 해주고 돈을 준 것이고요. K가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자 배임 수재죄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래 L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L에게 무죄를 선고해줬는데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L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의 정도의 학문적 저작물을 작성할 때 논문 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허용된다. 이제 외국서적 번역이나 자료 통계 처리나 기술적 조력을 받는 것은 충분히 허용되고 저도 허용을 이렇게 번역 일본어 번역도 이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논문 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제목과 주제, 목차와 연구 방법을 직접 이제 정하고 이를 자료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자료 분석, 정리, 논문 내용의 완성이라는 어떤 대부분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그에 의해서 타인이 그 논문을 주체적으로 타인이 작성하였다면 이것은 논문 작성자 본인이 직접 주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작성한 대작된 것이다. 대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이죠. 대신 작성했다는 한자어입니다. 대신 작성했다고 본 것이야 한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서 업무방해죄에 이제 유죄를 인정하고 그 돈을 준 점에 대해서 배임 증죄, 즉 이제 논문을 돈 주고서 했던 거라서 이제 사무 처리를 이제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이제 사무 처리를 자신이 한 것처럼 이제 속였다고 해가지고 배임 증죄죄와 업무방해죄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부분 이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논문 대필은 연구 부정 행위이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배임 수중죄, 수재죄와 증죄죄 357조 1항하고 1항이 수재죄고 2항이 증죄죄인데 이행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학문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잘 유지하고 또 학문의 어떤 공정성을 높이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러한 연구윤리를 우리가 꼭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시에는 연구 부정행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논문 게재도 취소될 수 있고 소속기관이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금전적 이익이 지급되거나 이렇게 대필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배임증죄죄 형사처벌도 가능하니 특별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연구를 위한 이제 연구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려는 도덕성 함양도 또 연구 능력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윤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언제든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